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2기 지도부가 혁신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30여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여야 모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인 위원장은 선교사 유진벨 씨의 증손자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국내 특별 귀화 1호 인사로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고도 불립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는데요.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선임 첫날 했던 발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시청자분들도 얼굴에 낯이 많이 익으실 겁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도 유명한데요. 국민의힘이 인요한이라는 인물,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인물을 선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오 대표님 이번 좀 깜짝 발탁이라고 해도 될까요? 좀 뭐 후보군에 좀 없던 인사 아닙니까? 일단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자면 호남, 그리고 5.18 시민군 통역,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귀화 외국인,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갖춘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발탁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성이었던 통합의 이미지와 좀 맞는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여론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인요한, 그리고 호남 대안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은식 내과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 바깥에서 혁신위원장으로서 파격적으로 좀 발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호남 그리고 추진력 이런 측면에서 인요한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발탁이 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당 내에서는 사실 혁신기구의 출범이나 이런 거 없이 당직 일부 개편을 통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국면을 좀 모면하려고 했었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당 밖의 보수 진영에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칼럼에서 인용하면서까지 혁신기구의 출범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당 외부의 추천으로 혁신위원장이 왔다라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당 권력 관계가 당 지도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이제 인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데, 자, 이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이제 오승영 선생님이 열거하신 그분의 특징들을 놓고 보면 총선 1호 영입 인사에 더 어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기보다는 사람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준비해뒀던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인물을 먼저 꺼내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다행히도 이분이 인지도가 그래도 이제 없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겐 다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인물이고, 그리고 호감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크게 비판은 없지만 혁신을 하기에 적합한 자리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인가?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라고 하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 한에서 혁신위원장을 찾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궁여지책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아까 이제 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서라는 이제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혁신을 말 그대로 이제 당 안에 어떤 세력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이제 밖에서 보기에도 이게 그 국민의힘과 여당과 그동안 어떤 그 결탁이 강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럼 동력을 갖고 혁신을 진짜 추진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인요한 교수가 차기 총선에서 서대문갑 출마 의지가 있었고, 본인도 그걸 굳이 부인하지 않았던
지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어떤 그 커넥션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부분들, 당내에 기반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김기현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당내 사실 형식적인 당 대표 역할에 그치고 있고 실제 혁신위원장 선임이나 당 운영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실권을 행사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은경 비대위처럼 당 대표의 입김과 영향력에 의해서 혁신위의 활동이 제약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당 밖의 대통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단순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인지 아니면 보수 언론 뒤에서 이걸 기획한 대통령실이나 어떤 혹은 대통령실의 비선 라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어떤 앞으로 역량과 성과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말 중에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전권을 받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뭐 손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걸 강조한 게 또 어떤 확실한 좀 어디 이야기를 좀 듣고 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 이제 앞으로 어떤 뭐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것들을 당에 요구하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용산하고 교감이 아예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혁신위가 당이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시 당이 변화해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이제 뒷받침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면 뭐 결국은 다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수준의 변화를 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용산이 허용하는 또는 용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변화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일까? 어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선임됐을 때 사람들이 의외이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뭐 적절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만든 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대선에 뛰어들면서 이제 이 당의 후보가 된 상황이어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당을 계속해서 뭔가 좀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시도를 해 왔는데 결국 인제 총선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그런 의미의 이미지 쇄신 뭐 당명이라든지 단순히 이제 로고 수준이 아니라 뭔가 전면적인 뭐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첫 단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거 인제 공천 문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이 혁신위의 운신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공천 문제 손댈 수 있을까요? 일단 전권이라는 게 어폐가 있는 게 100가지 권한을 주더라도 지금 총선이 불과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공천권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 외에 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공천권 문제, 공천 룰 문제까지 혁신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인요한 위원장 취임 축하난을 들고 당사에서 30분 정도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에 기자 백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 특히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있는데 굳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할 이유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특히나 인요한 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위원장과의 아주 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여러 당내 어떤 개혁 과제라든지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어떤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즉 손 안 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권의 권력 지형에서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은 어떤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역할, 행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 그대로 본인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이제 믿어주는 한 가지 방법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뭐 꼭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개입을 사실상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꾸 이제 김한길 전 대표를 이제 소환하는 이유가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투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도권 중심의 인물들이 주도가 돼서 뭔가 당을 전면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용산의 뜻에 맞게끔 뭔가 바꾸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이 모든 말들은 사실 이제 전쟁터에서는 언론 보도조차 이제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당내의 이제 선거 공천을 앞두고 현역들이나 도전자들이나 또는 현역끼리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갈등에서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들이 이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마치 무임소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백악관 방문 당시에 사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제 한미 관계의 의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 이거 국민통합위원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제7광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특사로서 파견돼서 협상에 임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가서 1주년 기념식이었죠.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듯이 전방위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고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부정의 방식인데,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꿔야겠. 그 말은 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진짜 하지 않는다면 할 위치 않다라고 부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 여의도의 문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도 창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법 자체가 그 위치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과 위치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언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에서 이제 요 이야기는 꼭 새 혁신위에 좀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 위원장이 차제가 이제 출범을 야심차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 대표적인 이제 비주류로 이제 알려져 있죠. 혁신위원회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제 이런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멘트, 그러니까 이미 비윤계 지금 통합을 화두로 꺼내놨는데 이게 뭐 비윤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람 위원장이 일단 거절을 했다. 이걸 지금 하루 만에 바로 답이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천하람 위원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본인의 어떤 단호한 뭐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미숙한 대응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미 혁신위원회 출범하면서 인용환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등이 이 당 통합, 비윤계 포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직접 인용환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몸을 낮추고 포용의 자세를 보여준 것을 매몰차게 거절한 모양새가 돼서, 일단 이후에 어떤 포용 불발의 책임이 이른바 이준석계로 넘어간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좀 세련된 대응이 필요했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대응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입니다. 자, 교수님, 그런 이 천하람 위원장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천하람 위원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요즘 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뭐 탈당을 각오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 위원장이 말 그대로 통합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될 텐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언급한 이 세 사람의 이제 비주류의 핵심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용산이 이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바지사장처럼 당대표를 앉혀놓고 하는 통합에는 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있었던 보궐선거 전후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과 같은 방향 선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기조로 계속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리고 당이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과 계속 그런 관계를 맺고 운영될 경우에 결국 총선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오승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제 천하람 위원장의 이제 미숙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시 뭔가 살아나고 다시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이제 후회스러울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망해간다고 가정하니까 거기에 굳이 자기가 발을 담궈서 뭔가 어설프게 이제 통합을 하고 있다는 노력하는 그런 이제 뭔가 포장에도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계속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노선으로 완전히 이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자기 같은 사람 자기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라도 다시 옛날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했던 방향으로 전면 노선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갔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 23일이었습니다. 복귀를 드디어 했습니다. 먼저 복귀 첫날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네, 방금 보셨겠지만 복귀 일성이 굉장히 센 워딩으로 나왔습니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내외적으로 좀 약간 다른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포용, 통합 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바로 이걸 징계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미룰 뿐이다라고 그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워딩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워딩이 둘 다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강도 높은 발언들은 좀 피하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하고, 실제 진행은 정청래 최고가 발언하는 것이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김기현 대표의 당 대표 회담, 회동 제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대통령 포함해서 영수회담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의 역제안의 바로 앞에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협치를 이야기를 했지만 포장은 협치인데 내용물은 내각 총사퇴. 결국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어떤 갈등, 대립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뭐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 교수님, 방금 이제 오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제안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자꾸 끼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통령을 나는 무조건 만나야겠다. 이게 지금 대전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그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떡하려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전제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반대 여론이 60이 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뭔가 바꾸지 않으면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사람이 바뀔 수는 없다면 결국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집단이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바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했던 것이 어떤 내각 총사퇴 또는 뭐 총리 경질 또는 뭐 주요 장관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인사를 통해서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환골탈퇴하고 쇄신하면, 그럼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오히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심 못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계속해서 이제 불통의 이미지를 상대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서 역제안을 뭐 하나 더 받고 이제 역제안을 함으로써 불통의 이미지를 내가 아닌 상대에게 넘기는 것도 조금 사실 진정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어떻게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민생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정말 생각한다면 꼭 대통령만 아니더라도 일단 여당 대표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수하진 않죠. 이제 어쨌거나 이제 기싸움을 이제 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정치권의 관심사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이제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지금 한 자리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누굴 앉힐 것인가, 그리고 이제 통합 메시지를 복귀와 함께 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영상으로 이제 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대외적인 공격은 집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오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랑 대표랑 좀 온도차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당 내부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호남 몫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총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한 이후에 후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뭐 호남 광주 출신의 모 의원이 강력하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도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차단하는 수단으로서 호남 외부에서 찾자. 그래서 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후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그 자리는 또 비명계 의원인 박영순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리여서 이게 당 통합 메시지가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고, 지명직 최고 민주당의 제1야당인데 원내 다수당인데 구청장 선거에 떨어진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당의 위상, 체면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돌고 돌아서 지금 현재는 다시 호남 몫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 출신의 전모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돌고 돌아서 다시 호남권으로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오는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일단 내일 또 이 대표는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단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도 듣고 좀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까요? 뭐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갈 것인지 이제 의견을 듣겠죠. 그리고 이제 전 원내대표들이 뭐 다 뭐 친명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성향 계파에 속한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의견은 듣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상징적인 회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이 세력의 시각은 지난번 이제 체포 결의안이 가결됐다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기각되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상당히 이제 좀 안도하거나 약간은 이제 이대로 쭉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약간 통합 행보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이 과거에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련의 이제 어떤 일들이 있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행보가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전 대표가 그 지금 이렇게 좀 행보를 이어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기회를 엿보겠지만 그냥 우리가 4월 내년 총선 상황을 상상해 보면 과연 어느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선거 운동을 할까 해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도와서 당선을 얼마나 또 많이 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늠자가 되는 것이 예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맡느냐 이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지금 비명계는 추가적인 경선 룰 개정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종로 사무실에 모여서 회합은 자주 하지만 일단 공천 진행 과정, 현역 의원 평가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인데 아마 내일 전직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홍영표, 박광원 전 대표가 참석해서 비명계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그런 어떤 비명계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표명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광주 서구 갑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 논란 관련해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뭐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것 자체도 그 뭐 절차도 개시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당 내용 이제 그러면 완전히 가라앉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여지 같은 게 더 있나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께서 30여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하셨고요. 네. 예, 복귀 일성으로 통합과 민생 네. 이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희 당의 당원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고 네. 또 저희 당에 또 뭐 센 목소리를 내는 또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대표의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뭐 일소됐다 이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네. 통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고비를 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여야정 3자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어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기 여의도 초대석 와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무슨 내각 총사퇴하자고 하면서 대통령 회동하자고 하는 게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크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욕심 같으면 좀 그렇습니다. 공방을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다. 3명이 만나자. 3명은 무조건 만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네. 먼저 당신하고 나하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안 본다가 아니라 2명이서도 보고 3명이 또 보고 그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설마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그게 저의 조건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안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세수 부족의 문제도 또 심각한 거고요. 네. 물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 문제라도 해소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결국 방탄투쟁하자는 거 아니냐 말로는 민생을 뭐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인식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발언을 했을 때 뭔가 진전된 것은 뭔가 하는 네. 것들을 저는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야당이 그냥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네. 원내의 일당 아닙니까? 그 야당 대표를 1년 반 넘게 대통령이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네. 누가 봐도 문제죠. 사법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앞전 그 본인의 네. 불구속 여부를 갖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계기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전히 대통령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고 와요. 이러면 이것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YTN에서 뭐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데 국민들에게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60%입니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 정도 되죠. 33%.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이 말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이재명 보기에는 대표가 방탄투쟁하고 있다라는 게 여권 지도부 인식이면은 대통령이랑 회동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전히? 저는 이게 누구한테 제일 플러스일까요? 만약에 삼자 회동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플러스일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화가 있을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가 66%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삼자 회담을 수용하는 거죠. 이것은 변화죠. 아무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당신은 어느 정당에 투표할래라고 하면 민주는 40%, 네. 국민의힘은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대통령이 바꾸고 있네? 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쉬운 방법이 있고 간단한 산수인데 왜 이렇게 극구 안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거꾸로. 그게 이제 의문이죠. 네, 그게 의문이다. 그게 의문이고 뭔가 국정 운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본인의 정치 철학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뭐 여전히 본인을 검사 혹은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설마 지금까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뭐 갖고 계실까요? 근데 아니 그러지 않는 한 야당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나지 않는다? 저는 그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사여도 피의자 만나잖아요. 수사하려면 조사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뭐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취지에서 그냥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단 만나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모두가 부담을 갖거든요. 빈손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그럼 한두 가지라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드렸던 말씀인데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우리 둘 만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 이야기는 그럽니다. 둘도 만나고 셋도 만나자. 그러니까 정치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민생 문제를 위해서도 꼭 좀 뭐 3자 회담 뭐 그 전에 2자 회담까지 포함해서 다 좀 일괄 타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쉬우면서도 복잡한 것 같고 뭐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효한 전남 순천 출신 인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뭐 세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긴장 같은 게 좀 되는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인유한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증조부죠. 유진벨, 또 배유지라고 하죠. 한국 이름으로. 그분은 광주에서 첫 번째 개신교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광주의 첫 번째 교회를 만든 사람이죠. 광주의 첫 번째 근대 병원을 만든 사람이죠. 광주에서 수피하여고 송일고등학교 학교를 만든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인요한의 할아버지는 3.1운동에 가담해서 건국군장까지 받았습니다. 인요한의 아버지는 6.25 때 미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죠. 인요한 본인은 80년 5월 달에 스스로 광주로 들어와서 시민군이 외신 통역할 때 통역 역할. 우리나라에 이런 가문이 있을까요? 저는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인수위 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지만 박근혜 탄핵에는 찬성했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유진배일 재단을 통해서 결핵 치료를 비롯한 인도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을 실질적으로 쇄신, 혁신할 적임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갖고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첩첩산중에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의 혁신위는 결국 공천의 문제까지도 네. 커다란 틀은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알레르기 상당수 국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네. 제가 보기에는 껴안아라,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그거를 용산에서 수용을 할까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 네. 그것을 국힘 지도부가 국힘 의원들이 수용할까? 좋습니다. 국힘이 수용한다고 치고 네. 용산이 수용할까?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반드시 해야 네. 되거든요. 현재의 가장 가까운 국민의힘의 위기는 용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산에 대한 쓴소리를 하지 않는 혁신이 이것은 여론은 싸늘할 겁니다. 네. 쓴소리를 해야죠. 과연 용산이 그것을 용인할 거냐. 그런 면에서 첩첩산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데 일각에서는 뭐 무협지에서 많이 나온 차도 살인지계라고 하잖아요. 네.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를 죽이는 거. 그래서 TK 지역의 공천 물갈이를 그 뭐 일종의 총대를 맡긴 역할도 함께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거는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차도 살인지계를 썼으면 네. 그것을 받아서 누군가가 읍참마속으로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결국 읍참마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윤핵관으로 그리고 특히나 영남 윤핵관으로 네. 불렸던 분들을 읍참마속할 거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울면서 윤핵관을 뵐까요? 읍참 윤핵관을 하실까요? 어쨌든 참할 수 있겠느냐? 네. 참 핵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네. 뜻 이것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모든 지표는 이 모든 위기의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저는 치를 수 없다라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결론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을 못하고 있을 네.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국민의힘 내년 선거의 관건은 결국 유승민, 이준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유승민, 이준석을 국민의힘이 품을 수 있느냐 그거를 네. 대통령이 변화를 해서 받아들이냐 그냥 이걸로 가는 것 같네요 문제가. 네. 왜냐하면 네. 통합, 조화 네. 이것은 기본 조건이거든요. 총선 승리에. 네. 그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혹할 겁니다. 그리고 저쪽 당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통합 조화 속에서 기존의 보수, 거기에 약간의 중도까지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유승민, 이준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 확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내일 정도면은 혁신위원들 구성을 마칠 것 같은데 첫 행보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결국 호남 민심 나아가서 중도 민심을 끌어안는 걸로 보는데 같은 질문인데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단히 긴장되는 국면이고요. 네. 저는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말을 하고 네. 있는데 여야가 리셋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당은 국회에서의 가결, 그다음에 법원에서의 네. 기각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리셋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용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네. 법원에서 기각, 그다음에
강서에서 선거 이걸로 물론 리셋되긴 했지만 저희 당이 유리한 국면인 것은 맞죠. 내일 당장 선거하면 저희 당이 승리하겠죠. 그렇지만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은 두 번 더 세 번 더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우위, 저는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앞으로의 관건은 아까 이야기했을 때 통합 화합은 기본 조건이고요. 결국은 양당이 혁신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예, 저는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경쟁에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에 얼마만큼 진지하고 유능하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혁신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거대 담론이면서도 살아가는데 내 일상이랑 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건데 뭐 혁신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내용을 듣도록 하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국회 국방위원회인데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 관련해서 육군본부 국감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육사는 광복 항일학교가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지금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육사도 그렇고 네. 또 어찌 보면 대통령부터가 그런 거죠. 저는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항일 투쟁의 역사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이 정부는 네.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 항일 투쟁 역사를 불편해할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항일 투쟁의 역사를 불편해할 이유가 도대체 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정부 들어서 대일본 관계를 처리하는 문제랄지 뭐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오염수 처리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에 나와 있는 3.1운동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4.19의 정신과 네.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통 또 거기에 근거한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네. 구한말의 의병. 그래서 저는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결국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데요. 한미동맹은 수단이죠.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방위하는 게 우리나라 군통수권자와 군인의 첫 번째 원칙이죠. 그걸 위해서 네. 지금의 시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한미동맹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부정확한 역사학계로부터 이미 아니다라고. 근데 그때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을 당시는 소련이 그 연합군이어서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랑 싸우는 편이었는데 우리의 주적도 네, 우리의 일본이었죠, 주적도 일본이었고요. 네. 소련의 주적도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나라 6.25를 네. 직접적으로 배후에서 지원했었던 스탈린의 소련 그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네. 문제죠. 근데 그 항일 운동을 불편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니까는 육사 교내 충무관에 독립전쟁 영웅실이 있는데 이거 철거 작업한다는데 이거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 항일 독립전쟁으로 관으로 돼 있는 것을 네. 철거를 하고 네. 거기에 네. 독립전쟁도 일부는 들어가겠죠. 일부는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고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의 역사를 담는 뭐 이를테면 살수대첩이랄지, 네, 뭐 안시성 전투랄지. 이걸 따로 만들면 되지 굳이 독립전쟁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불편함은 결국은 우리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아온 것.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는 일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니 근데 정치권이나 역사학계에서 뭐 뉴라이트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왜 육사까지 끼어들었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또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자극을 받은 예전의 예비역 네. 장성들 아주 어떤 그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미 동맹, 한미 안보만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었던 퇴역한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현재의 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동상들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의 본인들의 본류는 만주사관학교를 나왔었던 일제 때 네. 일본군, 관동군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쪽에 했었던 것을 현대적인 군의 원류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다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끝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